계속하죠. 자, 세 번째 방법이 감채기금법이라는 겁니다. 내용연수 이해한 방법 중에 세 번째 방법이 감채기금법 또는 상환기금법이라고 하는데, 상환기금법은 감가한 돈을 재투자한다고 가정해서 복리이자가 붙는 걸 가정해요. 그러니까 이건 계산 문제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감가한 돈에 감가시킨 돈을 재투자한다. 은행 같은 데다 재투자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 이자를 주거든요. 이자를 요걸 이자만큼 감가할 때 덜 해도 된다. 이걸 전제로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만약에 자 보세요. 지금 아까 예를 그대로 하죠. 1억짜리 부동산이 나중에 2천만 원이 된다고 쳐요. 이런 부동산을 평가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액법으로 하면 1년에 20년짜리다 그러면 1년에 얼마씩 감가가 된다고요? 400만 원. 근데 이 1년째 400만 원을 감가한다고 쳐봐요. 자, 그런데 이 감가한 돈은 항상 이 감정평가할 때 뭐 건물이든 기계든 이게 헌만큼 가치는 그 회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나중에 1억짜리 부동산을 다시 만들어야 그 회사가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회사가 막 영업활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 그 건물이나 기계가 헌만큼을 빼가지고 비용으로 썼다고 취급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재투자를 되게 합니다. 은행 같은 데 맡기는 거야. 그럼 매년 400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8천 모으잖아요. 모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은행에다 맡기고 그냥 모은다고 할 때 8천만 원 되잖아요. 그럼 남은 거 2천만 원하고 더해가지고 1억짜리 다시 재산을 획득해서 계속해가지고 이걸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은 그 기업이 수명은 재산이잖아요. 그 기업의 재산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인 재산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을 한 돈을 모았다가 다시 그 재산을 또 획득을 해서 또 운용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정액법은 감가한 요 돈을 그냥 회사 내부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다고 보는 거예요. 에? 가정을. 그런데 대개 회사들은요, 감가상각한 요 돈이 있잖아요. 요걸 썼다고 보는 헌만큼의 가치를 빼가지고 은행에다 맡긴다는 거지. 응? 은행에다 맡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은행에 맡긴다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재투자한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은행에서는 공짜로 돈을 맡겨주는 게 아니라 이자를 준다 이거죠. 그럼 이자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이자를 계산해 보죠.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20년 동안에 8천만 원을 감가하는데 만약에 이걸 은행에다 안 맡기고 그 회사 자체에서 모은다 그러면 매년 400만 원씩을 꼬박꼬박 해가지고 20년 동안 4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감가를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8천만 원 딱 만들어지죠. 20년 동안. 그지?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 은행에다 맡긴다고 가정을 해보죠. 첫 해에 400만 원을 감가해서 은행에다 맡겼어요. 첫 해에. 그랬더니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은행 이자가 10%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1년 동안에 400만 원에 대해서 은행 이자를 얼마 붙여줬을까요? 40만 원 붙여줬죠. 그럼 그 다음에 400만 원 감가할 때 은행 이자를 감안하면 400만 원 감가하지 않아도 되죠. 얼마 하면 돼? 360만 원만 감가하면 되지. 그러면 400만 원 되잖아. 그러면 요거 400만 원하고 360만 원 했죠. 그럼 요게 다시 4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400만 원 됐으면 여기서 이자 붙잖아. 얼마 붙어요? 계산이 복잡해져. 자, 이거 800만 원 된 거 아니야. 아, 이거 더 했으니까. 그죠? 800만 원에 대해서 80만 원 이자 붙죠? 그럼 그 다음에 이자 얼마만 떼면 돼? 320만 원. 어? 320만 원 더하면 이게 400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1200만 원 됐잖아요. 120만 원 이자 붙잖아.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얼마 떼면 돼? 280만 원 하면 되죠. 그럼 이거 더해지잖아. 그러면 160만 원 이자 붙잖아. 그 다음에 얼마 떼면 돼? 200 몇십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면, 자, 이자를 제끼면 이자를 감안하면 감가 액수가 줄어들죠. 400, 360, 320, 280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는데 이렇게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 얼마씩 감가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전체 잘 들으세요. 전체 기간 동안에 8천만 원을 딱 맞추기 위해서 이자율이 10%라고 그럴 때 400만 원씩 안 떼고 10% 이자라면 400만 원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을 떼어도 딱 20년 딱 돼서 8천만 원 딱 만들어주는 그 돈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이해를 못했어. 자, 10% 이자를 감안했을 때 미래에 8천만 원 딱 만들어줘. 이런 가정을 하면 돼. 적금을 8천만 원 받는 적금을 탈 거야. 20년 후에.
그럼 매년 얼마씩을 적금으로 집어넣으면 될까? 그 금액이 400만 원보다는 적겠지. 이자가 하나도 없다면 20년 후에 8천만 원 만들기 위해서는 400만 원씩을 적립해야 되는데 이자가 10% 있다면 400만 원보다 훨씬 적어지겠지. 적어지겠죠. 그러면 그 400만 원이 적어지는데 그 원금, 그 적립금이 200만 원보다 많을까 적을까? 이자가 하나도 없으면 400만 원씩 적립해야지 8천만 원 만들어요. 근데 이자가 10%만 돼도 400만 원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을 적립해도 되잖아요. 이때 이 돈이 적립하는 돈이 200만 원보다 많을까 적을까? 여기 써놨어. 140이라고. 그지? 자, 저 140만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화폐 시간같이 얘기할 때 8천만 원 곱하기 감채기금 개수를 쓰면 돼요. 감채기금 개수는 적금 불이백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걸 일명 감채기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감채기금 개수를 이용하면 금액이 나오는데 그게 대충 14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세상에 140만 원씩만 매년 빼면 400만 원 안 빼도 140만 원만 빼면 8천만 원 전 기간 동안에 8천만 원이 딱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정액법으로 할 때는요. 정액법의 경우에는 은행에 적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니까 회사에서 쓴다고 보는 거니까 매년 400만 원씩 감가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까 똑같은 예로 했을 때 1억이 제주도랑 가고 매년 400만 원씩 감가되고 5년 지났다. 그럼 2천만 원 빼서 8천만 원 되잖아요. 자, 그런데 상환기금법을 하면 1억 마이너스 1년에 140만 원만 빠면 된다고. 그리고 곱하기 5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면 9,300만 원 나와요. 700만 원밖에 안 돼, 이게. 그래서 9,300만 원이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평가액이 확 올라가죠. 그럼 평가액이 확 올라가는 거 좋아해야 하는? 좋아할 수도 있는데 감가액 요 금액만큼 세금 빼주거든. 기업에서는. 헛만큼의 돈을 썼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400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세금이 빠지는데 140만 원만 하면 140만 원만 세금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선호하지 않아요. 괜히 평가액만 높아지지. 평가액 높아지면 세금만 더 내지. 그래서 이런 거는 광산 같은 데서만 써요. 광산 같은 데서만 쓴다. 유한자원이 있는 광산 같은 데서만 보통 쓴다 그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초기의 감가액을 한번 보시라고.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초기에 많이 감가액이 큰 거는, 초기 감가액이 큰 건 정률법이 커요. 아까 봤잖아요. 정률법이 크고, 그 다음에 400만 원씩 감가는 정액법이 그 다음이야. 그래서 상환기금법은 이자가 붙는 걸 감안하면 확 줄어드는 거야. 감가액이. 그래서 상환기금법이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1억이라고 하는 제조단가는 똑같은데 빼는 금액이 큰 걸 빼고 중간 거 빼고 작은 거 빼고 감가액이 차이가 나니까 평가액은 거꾸로가 되는 거지. 9,400만 원 나오는 게 상환기금법이야. 그리고 정액법은 8천만 원 나와. 정률법은 따져오진 않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작게 나와요. 초기 감가액, 초기 감가를 많이 하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분. 이해가 되죠? 그 어쨌든 요것도 6회 때 그대로 나온 적 있어요. 시험에. 네? 그대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중에 정액법은 계산 문제로 나오고 나머지는 거의 계산 문제로 안 나와요. 상환기금법 같은 건 절대 계산 문제 안 나와요. 사실은. 못 내, 이건 사실은. 자, 그러면 이거 세 가지 특징을 알았죠? 그러면 감가액 기준으로 우리 그려보면 이런 거죠. 감가액 기준으로 하면 초기의 감가액이 가장 많은 게 정률법이에요. 그 다음에 정액법은 400만 원씩 감가되고,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은 140만 원씩 감가돼. 이 차이는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자의 이자. 복리 이자가 붙기 때문에 400만 원보다 훨씬 덜 떼도 되는 거예요. 상환기금법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 초기 감가액 기준으로 했을 때 정률법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정액법, 상환기금법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 흐름을 좀 이해하면 요게 내용연수법이에요. 요게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고, 그 중에 정액법이 가장 중요해요. 정액법은 계산 문제로 잘 나오고, 정률법하고 상환기법은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계산 문제가. 그리고 정률법은 비스무리한 게 요번에 나오긴 나왔는데 정확하게 정률법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가법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자, 원가법에서 감가 수정하는 법 첫 번째가 내용연수법이라고 그랬어요.
내용연수법에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법 세 가지 있었어요. 이건 전부 다 내용연수를 감안한 거예요. 내용연수가 있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내용연수하고 상관없이, 내용연수하고 관련 없이 감가액을 구하는 게 두 가지가 더 있었다 이거야. 두 가지가. 하나가 뭐냐? 관찰감가법이에요. 하나가 분해법이에요. 그럼 관찰감가법은 뭐냐? 감정평가사가요, 쪽지 하나 들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그 부동산 가서 물리적 감가 요인, 기능적 감가 요인, 경제적 감가 요인 아까 했죠? 거기에 따라 항목에 따라 점수를 매겨. 아, 이건 금 갔으니까 500만 원 빼야 돼. 이건 디자인이 후져졌으니까 이건 300만 원 빼야 돼. 이건 납골당 들어왔으니까 1000만 원 빼야 돼.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일일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에 따라서 가격을 매겨서 빼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점이 뭐죠? 주관적이라고. 사람이 보는 눈이 다 다르잖아. 금 간 거를 어떤 사람은 500만 원 빼고 어떤 사람은 300만 원 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관성이 있어요.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방법으로 못 쓰게 해놨습니다. 못 쓰고 이건 다른 방식을 쓰고 나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써요. 그래서 타 방식과 다른 방식과 병용해서 쓰라고 돼 있지 요것만 쓰라고 규정돼 있지 않아요. 주관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식과 병용해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거하고 비슷한데 분해법이라는 게 있어. 근데 분해법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분해법의 경우에 앞에는 관찰감가법하고 똑같아요. 이 분해법도 똑같이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의 경우에 다 나눠서 감가액을 추산하는 건 똑같거든요. 다만 하나 더 분해. 뭐냐면 그 감가 요인이 치유가 가능한지 치유가 불가능한지까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수리가 가능하다. 수리나 계량이나 뭐 이런 걸로 치유가 가능하다. 즉 회복이 가능하면 물리적으로 금이 갔어. 거기가. 그럼 금이 갔는데 그게 수리가 가능해. 그럼 수리 비용을 계산해서 뺍니다. 치유 비용, 수리 비용을 계산해서 빼고 수리가 불가능해. 그러면 지금 현재 손해보고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걸 계산해서 그걸 감가액으로 잡아서 빼줘요. 손실 상당액을 빼줘. 그래서 물리적, 기능적 감가는 이렇게 치유 가능하냐, 치유 불가능하냐로 나눠가지고 치유가 가능하면 치유 비용, 치유가 불가능하면 손실 보고 있는 금액을 빼주는데 경제적 감가 요인은 아까도 얘기했죠? 치유가 전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납골당이 들어왔다 그러면 납골당 없애버릴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전부 다 치유 불가능한 걸 봐요. 그래서 손실 보고 있는 금액을 빼줍니다.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세요. 안 되면. 지금은 이해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가 수정해가지고 이제 감정평가액을 구하는 방법, 원가법으로. 첫 번째가 직접법이 있고 간접법이 있었다. 근데 직접법에는 내용연수법이 있었고 관찰감가법이 있고 분해법이 있어. 간접법은 아예 저는 하지도 않아요. 이런 거는 수업 그냥 책에 있으면 책 읽어보고 말하려고 그래요. 간접법은 시장추출법하고 임대료 손실 환원법인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직접법 세 가지 중에 내용연수법이 가장 중요한데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은 정액법이 있고 정률법이 있고 상환기법이 있었어요. 정액법이 계산 문제로 나온다고 주로. 그리고 정률법, 상환기법은 그 특징을 알아야 돼요. 특성을 알면 돼요. 그 다음에 관찰감가법은 이거 그 부동산의 감가 요인을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으로 나눈 다음에 얼마치 얼었나를 계산해서 빼주는 건데 이거 굉장히 주관적이라서 다른 방식과 같이 쓰라고 돼 있어요. 독자적인 방법으로 혼자 쓰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분해법은 관찰감가법하고 사실은 다른 거는 그 틀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추계할 때 치유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까지도 고려해요. 그래서 치유가 가능하면 수리비용, 회복비용 또는 치유비용을 계산해서 빼줘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금이 갔다. 금이 간 걸 치유할 수 있다. 수리가 가능하다. 200만 원이면 수리할 수 있다. 그럼 200만 원이 감가액이야. 근데 저거 보니까 금이 갔는데 금 간 게 지금 보니까 그 수리하려면 한 500만 원 드는데 수리해봐야 500만 원보다 가격이 안 올라. 그럼 수리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수리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손해보고 있는 금액을 계산해서 빼줍니다. 근데 다만 경제적 감가 요인은 치유가 가능한 게 하나도 없어. 치유가 가능할 수가 없어요. 외부적인 거라. 시장 자체 문제라. 이런 경우에는 손실 보고 있는 금액을 빼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자, 그럼 원가법이 끝난 거야. 자, 근데 원가법이 왜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했냐면 원가법이 가장 사실은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수익환원법은 거래사례비교법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래사례비교법은 비교적 간단해.
그리고 수익헌업법은 일단 거의 대부분 한 반 가까이는 시험 막판에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뭐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전 뭐라고 안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한 문제 정도 나오잖아요, 보통. 근데 그거 뭐 거의 열심히 공부해서 한 문제 푸느니 딴 데 공부해서 한 두 문제 더 맞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수험 전략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원가법이 끝난 겁니다. 원가법이 끝난 거예요. 3방식 중에 원가법이 끝났어. 그러면 두 번째로 비교 방식으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거래사례 비교법은 요 부동산하고 똑같거나 비슷한 부동산이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느냐, 요걸 가지고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부동산하고 비슷한 부동산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걸 가지고 가격을 구하는 거니까 거래되는 부동산이래야 가격을 구할 수 있죠. 거래가 안 되는 부동산은 가격을 구할 수 있어, 없어? 거래사례 비교법은 시장성 있는 부동산, 즉 거래가 되는 부동산만 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면 불국사를 구할 수 있어요, 가격을? 못 구하지. 불국사가 거래가 돼? 안 되죠.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 같은 거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가격을 구해요, 못 구해요? 못 구합니다. 그래서 시장성 있는 부동산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성 있는 부동산을 가격을 구해야 되는데, 자, 대표적인 게 뭐냐? 아파트 같은 거예요. 아파트는 거의 100% 그냥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 아파트 가격을 구해야 돼, 내가 지금. 무슨 필요가 있어서. 그러면 아파트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한테 갔어. 가가지고 우리 아파트 좀 가격 좀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딱 생각하기에 아파트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거래가 활발하니까. 그러면 가격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등기부 등본 주시고 인감도장 주시고 다 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부동산에 내놓은 다음에 팔아버려. 그러면 가격이 나올 거 아니야? 5억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서 5억 파는 거 있잖아요. 매수대금 있잖아요. 5억 딱 주고 오니까 5억 딱 주고 자, 가격 구했습니다. 5억입니다. 그리고 이건 파는 겁니다. 5억 팔기.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을 팔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부동산하고 비슷한 부동산이 팔린 걸 조사해야 돼요. 예? 그때 그 부동산을 가격을 구하기 위한 부동산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대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평가 대상 부동산. 이거 용어 잘 알아야 돼. 잘 처음부터 헷갈리면 안 돼요. 가격을 구하는 부동산을 뭐라고 그런다고? 평가. 줄여. 그냥 이거는 빼고 대상 부동산이에요. 평가는 줄이고 빼버리고 되게 대상 부동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대상 부동산을 직접 팔아서 가격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요 부동산하고 비슷한 부동산을 가격이 얼마 거래됐나를 조사해서 가격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런다? 사례 부동산이라고 해요. 이 대상 부동산, 사례 부동산을 헷갈리면 안 돼요. 대상 부동산은 우리가 가격을 구하고자 하는 부동산이고 사례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뽑아야 되는 거래된 사례를 뽑을 때 그 케이스예요. 케이스. 어? 사례 부동산. 이해가 되죠? 그러면 사례 부동산의 가격을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어떤 A라는 부동산이 아주 비슷한 부동산이 거래가 됐는데 1억에 거래가 됐다. 그럼 1억이라는 부동산 가격을 지금 현재 이 대상 부동산 가격으로 삼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왜냐하면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건 아니잖아. 그러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 동네가 다를 수도 있고, 에? 아 그렇잖아요. 동네가 다를 수도 있고 물건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시간이 6개월 전 거면 그동안에 가격이 바뀔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게 사례가 거래될 때 1억에 팔 때 갑자기 이민가를 하고 금매로 팔았어. 금매로 팔았으면 금매로 팔지 않았으면 얼마였을까로 바꿔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바꿔서 현재 가치로 바꿔줘야 돼. 대상 부동산 가치로. 그럼 이걸 포괄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정상화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큰 개념을 알아야 돼요. 자, 사례를 구해야 돼요. 대상 부동산 알기 위해서는 사례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례를 가지고 그대로 가격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례가 대상 부동산하고 안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대상 부동산 조건으로 바꿔서 그 가격을 바꿔줘야 돼. 그걸 뭐라고 그런다? 정상화라고 한다. 자, 그럼 잘 됐어. 자,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사례를 수집하는 단계죠. 그러면 사례를 수집할 때 아무거나 수집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러면 대상 부동산하고 비슷한 걸 구해야지. 아니, 대상 부동산이 아파트야. 아파트인데 상가 거래된 사례 같은 거 구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상부동산이 서울 서초동이야. 에?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야. 그런데 저기 뭐야 논산시 연무 어디에 있는 아파트 거래된 거 구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사례는 비슷한 거래야 돼요. 그 대상부동산하고 동일하거나 비슷한 거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사례 수집할 때 요건이 중요하겠죠. 어떤 사례가 필요하냐 이거지. 첫 번째 요건 네 가지를 알아놔야 돼. 첫 번째 동네가 비슷해야 돼. 대상부동산하고 사례부동산은 동네가 비슷해야 돼요. 이걸 위치 유사성이라고 그래요. 지역 요인이 비교가 돼야 된다. 비교가 돼야 돼. 비교가. 어?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이라고도 합니다. 동네가 비슷해야 돼. 두 번째는 물건이 비슷해야 돼. 아파트면 아파트, 상가면 상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걸 개별 요인이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이 유사해야 돼. 시간. 그러니까 뭐냐? 내가 지금 가격 구하려고 하는 건 이 시점이에요. 근데 20년 전에 거래된 거. 이러면은 좀 곤란하죠? 10년 전에 거래되고 5년 전에 거래되고. 근데 그게 시간 유사성이 6개월 전 사례해야 된다. 1년 안에 사례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어요. 만약에 이 동네는 아파트 가격이 맨날 그걸로 그대로 왔다. 별로 안 변했다. 그러면 1년 전도 되고 2년 전도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아파트 값이 급등하게 아주 정신이 없었다. 그러면 6개월 사례도 못 써요. 그러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야. 그러나 비교적 가격 구하려는 기준 시점에 근접한 사례를 구해야죠. 에? 비교적 가까운 사례를.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시간이 유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6개월 전은 사례인데 그동안에 가격이 좀 변했다 그러면 6개월 전의 가격을 지금 현재 가격으로 바꿔줘야 돼.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적어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시점 수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점 수정 가능성. 그러니까 그때 사례부동산에 거래된 가격을 현재 대상부동산 가격 매기려는 시점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시간의 유사성을 따는 말로 시점 수정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이민상 급매로 팔았다든지 아니면 부인이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병원비 마련을 위해서 급하게 집을 팔았다든지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가격이 왜곡될 수 있죠. 그러면 그 특별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 즉 이민이 아니다 또는 급하게 병원비 마련을 해서 팔지 않았을 때 얼마였을까로 바꿔줘야 돼. 그죠? 이걸 사정 보정 가능성이라고 그래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사정이 없는 부동산을 찾으라는 게 아니야. 이게 처녀가 애를 낳아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말 못할 사정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의 집을 팔면서 사정이 없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가격이 좀 달라졌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었을 때 얼마에 거래했을 수 있을까로 바꿔줄 수 있으면 돼요.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틀려요.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아니야. 사정이 있는데 있어도 없었으면 얼마일까로 바꿔줄 수 있는 사례면 수집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사정이 없었을 수준으로 바꿔준 걸 뭐라고 한다? 사정 보정이라고 그러는데 사정 보정이 가능하면 돼요. 그러면 사례 수집할 수 있다고. 사례로. 사정이 없어야 된다. 틀려요. 사정이 있어도 보정할 수 있으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워야 돼. 위치유사성,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 그 다음 물적 유사성,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 시간 유사성, 시점 수정 가능성, 사정 보정 가능성.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이 있는 거는 사례로 뽑습니다. 사례를 수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상화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사례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대상 부동산은 서초동에 있는 부동산인데 서초동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A 아파트고 이게 뭐냐면 뭐 1302동 뭐 803호인데 요게 33평형이고 요거 지은 지 5년 됐어요. 5년 됐어. 요게 대상 부동산이야. 근데 사례 부동산은 요거랑 비슷한 걸 뽑아야죠. 그래서 비슷한 걸 서초동에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걸 인근 지역이라고 그래. 근데 인근 지역에 사례가 없으면 동일수권 내 유사 지역 사례를 뽑아야 돼요. 방배동이 있더라. 방배동하고 서초동이 좀 다르긴 하지만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 사례를 뽑았어. 물건이 비슷해야 되니까. 근데 얘는 101동 103호야. 그 다음에 이게 33평형 똑같아. 근데 얘는 7년 됐어.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사례를 뽑았는데 요 사례 가격이 언제냐면 1년 전 사례고 1년 전 사례고 예를 들어서 10억이 거래됐다. 그러면 10억을 이 대상부동산 가격으로 그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왜? 동네가 약간 다르잖아. 만약에 서초동을 100이라고 그럴 때 방배동이 95다 그러면 약 5% 정도는 가격을 올려줘야지. 그죠? 그 다음에 얘는 1층이잖아. 1층. 얘는 로얄층 이런 아니지만 하여튼 1층은 아니잖아. 1층이 좀 싸잖아요. 그럼 5% 정도 올려준다든가. 1년 전 또 내 사례니까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보니까 한 10% 가격이 올랐어. 이 동네가.
그러면 1억 10억이다 그러면 10% 붙여가지고 1.1배 튀겨가지고 11억 이렇게 해줘야지. 그럼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지역요인 비교. 이런 거는 개별요인 비교. 이런 건 시점 수정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런 걸 포괄해서 뭐라고 그런다? 정상화. 그렇지, 정상화. 정상화란 결국 사례 부동산의 가격을 대상 부동산 가격으로 조건으로 바꿔서 바꿔주는 작업을 정상화라고 하는 거야. 그럼 4개가 있겠네, 정상화가. 4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치가 다른 거, 물건이 다른 거, 시간이 다른 거. 있으면 사정 보정 4개를 해준단 말이죠. 예? 첫 번째 이제 사정 보정을 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거래 사례에서 특별하게 사정을 보정해야 될 그럴 이유가 있다 그러면 사정 보정을 해야 되죠. 당연히 뭐 이민상 급매를 해서 가격이 변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아까도 말했지만 무슨 병원에 갑자기 배우자가 뭐 입원하는 바람에 병원비 마련을 위해서 급하게 집을 처분했다든가 뭐 이런 사정이 있었을 때는 당연히 사정 보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민상 급매나 아니면 무슨 뭐 갑자기 뭐 가족이 쓰러졌다거나 하는 것에 의해서 거래를 했다면 이런 건 비정상 거래죠. 이 비정상 거래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정 보정을 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보기에 자 이거는요 아무런 뭐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래서 사정 보정할 이유가 별로 없다. 라고 한다면 사정 보정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사정 보정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사정 보정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면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건 정상적인 거래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정 보정을 굳이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점 수정해야 되는데 시점이 일치한다. 그럼 안 해도 돼. 시점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똑딱 이 시점이다. 이건 아니고 한 달 전 사례라 하더라도 그동안에 가격 변한 게 없다. 그럼 뭐 시점 같다. 이렇게 보고서는 시점 수정 안 해도 돼요. 근데 한 달 전 사례라도 지금까지 이 동네가 너무 가격이 많이 변했다. 그러면 이때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점 수정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역요인 비교인데 만약에 서초동 사례다 그러면 서초동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다. 그러면 동네가 똑같잖아. 그럼 이런 경우는 안 해도 돼요. 인근 지역이면 안 해도 된다고.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같은 동네니까 안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동일 수권 내 유사 지역이다. 동네가 좀 다르다. 서초동이면 뭐 방배동이나 저기 뭐 삼성동이나 이런 데다. 뭐 비슷한 동네긴 한데 동네는 좀 다르긴 하죠. 그러면 약간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거 보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건 동일 수권 내 유사 지역이면 보정해야 돼요. 지역 요인 비교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개별 요인 비교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별 요인 비교는 물건이 다른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1층이 아니라 똑같은 8층이라 하더라도 이거 물건이 다르고 이것도 5년이라 하더라도 아니 어떻게 똑같이 놓고 살아요. 건축 브랜드도 다를 수 있고 층수가 다를 수도 있고 해놓고 뭐 어떤 집은 뭐 바닥을 전부 다 까버리고 뭐 발코니 확장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집은 없죠. 그러니까 그걸 보정해 줘야지. 개별 요인은 개별적으로 똑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정상화할 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하되 개별 요인 비교는 무조건 해야 되고 나머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자 이해가 되죠? 자 요게 우리가 보통 거래 사례 비교법의 큰 틀이에요. 여기서 이제 정상화할 때 정상화하는 방식을 계산 문제로 살짝 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내요. 정상화할 때는 항상 식이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다 안 넣는데 식은 사례 부동산을 놓고 분모로 대상 부동산은 분자로 놓고 보정해 놓은 거야. 그래서 사례 부동산이나 대상 부동산이나 100%를 일단 가정하고 퍼센트는 빼도 돼요. 어쨌든 퍼센트 빼도 되는데 여기다 혹시라도 무슨 뭔가 사정 부동산, 대상 부동산이 뭐가 있다느니 사례 부동산이 뭐가 부족하다느니 그러면 그거 퍼센트로 주면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주잖아요. 주면은 거기다 그 퍼센트만큼을 더하거나 빼주는 거야. 요거를 외워야 되거든. 그러면 제가 아무거나 실례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사례 부동산이 지금 예를 들어서 5억의 거래가 된 사례를 뽑았어. 가격이 5억이야. 5억인데요. 만약에 지역을 보니까 대상 지역이 사례 지역보다 5% 더 좋다. 이런 걸 내요.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보니까 사례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보다 사례가 대상보다 이것도 5% 좋다. 이런 식으로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을 보니까 거래 시점보다
보다 기준 시점이 뭐 3% 올랐다, 상승했다. 요거 세 개만 하자고요. 그리고 사정 보정은 없다. 사정은 없다. 이런 식으로 네 개를 줬다고 쳐봐요. 가격은 5억인데 그럼 이거 계산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5억은 사례부동산 가격이니까 대상부동산 가격으로 바꿔주는 거 이걸 전체를 정상화라고 한다고. 그럼 정상화할 때 쓰는 식이 요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든지 간에.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해봅니다. 1번, 2번, 3번, 4번으로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를 지금 하는 거야. 대상부동산 가격으로 이제 요거 가격을 매겨야 돼. 자, 어떻게 하느냐? 곱하기를 하고 요거를 요 형식대로 요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항상 분모가 사례고 분자가 대상이니까 100 퍼센트도 필요 없어. 100 이렇게 해놓은 거야. 100이 원래 디폴트, 원래 그냥 기본값이고 여기서 지역유인 보니까 대상 사례 지역보다 5% 좋다 그랬죠? 그럼 100분의 100이잖아. 일단 100분의 100인 상태에서 5% 좋다 그랬죠? 어디가? 대상이. 그러니까 위에. 그렇지, 위에. 분자라고 안 하고 위에. 좋아. 5. 이렇게. 됐죠? 그러면 뭐가 돼? 다시 쓰면 100분의 105. 그렇지? 100분의 105. 이렇게 됐어. 그 다음 곱하기. 그 다음엔 개별 요인을 보니까 사례가 대상보다 5% 좋아. 그럼 몇 분의 몇? 그렇지, 105분의 100. 105분의 105? 아니야. 105분의 100이에요. 그 다음 곱하기. 그 다음 거래 시점보다 기준 시점이 3% 올랐어. 물가가. 아파트 가격이. 몇 분의 몇? 거래 시점은 뭐야? 뭐가 거래된 거야? 사례부동산이 거래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은 대상부동산 가격 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거래 시점,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이라고 바꿨다고 해서 하나도 다른 거 없어. 본질은 사례분의 대상이야. 거래 시점이 사례부동산의 거래 시점이니까 몇 분의 몇? 103.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는 굳이 해야 된다면 100분의 100이잖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100분의 100은 1인데 무슨 숫자든 1 곱하면 똑같은 숫자 나오니까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빼고 자, 그러면 요 계산을 해보죠. 계산해보자고. 자, 이거 실제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출문제 이런 거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몇 곱해? 곱하기? 아이씨. 자, 이거 1이고 이거 1.05 아니야. 그러니까 분모가 1이면 생략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05지. 응? 계산기 두드릴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이제 힘들단 말이야. 이게 힘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는 분모는 1이고 분자는 1이고 여기 분모가 이렇게 되니까 헷갈리잖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분모 분자를 휙 뒤집어. 그러면 여기 나누기, 여기 곱하기가 뭘로 바뀌어? 나누기. 나누기로 바뀌고 그 다음에 100분의 105 똑같잖아요. 근데 나누기로만 바꿨으니까 나누기 1.05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그럼 보세요. 여기 곱하기 1.05 여기 나누기 1.05니까 이거 똑같아지겠지? 딱 보면 눈치가. 아니면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면 분모 분자 여기 똑같잖아. 이거 지워지잖아. 이게 1이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어? 자, 그 다음 곱하기. 그 다음 마지막에 곱하기 몇? 1.03. 그럼 가격 얼마 나와요? 5억. 5, 3, 15잖아요. 5억 1,500원. 5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 5, 3, 15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1.05 곱한 상태에서 또 나누니까 똑같아. 1이야. 그죠? 그러니까 요것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요걸 뭐라고 그래요? 비준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 과정이 뭐다? 요 과정이 정상화. 아시겠죠? 그래서 사례가 정상화하기 쉬운 사례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정상화하기 쉬운 사례를 뽑아야 되니까 이 금방 우리가 봤지만 위치 유사성, 물적 유사성, 시점 수정 가능성, 사정 보정 가능성 있는 거를 뽑는 거예요. 그래야 오차가 적어지니까. 그래서 정상화를 한다고. 너무 잘 지금 알아듣고 있어. 그지? 너무 잘 알아. 앞에도 잘 알아듣고 있죠? 그죠? 자,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비교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 사례 비교법을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수익 방식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익 방식은 이제 뭐냐면 수익 환원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수익 환원법. 수익 환원법이라는 게 이걸 생각하세요. 수익을 가지고 이게 환자가 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기서 뭐 이렇게 환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게 그냥 의역하면 구한다. 뭘 구한다? 원본 가격을 구한다는 거야.
이게 원이라는 거는 여기서 으뜸원자인데 가격을 의미해요. 그래서 수익을 가지고 가격을 구하는 법 이런 뜻이에요. 수익 환원법이 수익을 가지고 가격 구하는 법.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가격은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물건을 가지고 얼마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매긴다 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가 있어요. 어떤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이용하면 이 땅이 헐지 않기 때문에 영구히 지금 현재 보니까 1년에 매년 1,000만 원 정도씩 벌어. 예상 수익이 1,000만 원이야. 그 물건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 수익이, 장래 수익이 1,000만 원 정도가 꾸준히 들어와요. 근데 요즘에 투자하는 사람들 보니까 투자 수익률이 보통 자기가 투자한 돈의 10%씩을 매년 얻어요. 10%씩 얻어요. 그러면 1,000만 원씩 매년 수익이 나오는 저 땅값은 얼마로 산정해야 될까? 사람들이 보통 10%씩 수익을 얻는다면 얼마 정도에 사면 돼요, 내가? 1,000만 원씩 수익이 나오는 땅을 사람들이 10% 정도는 먹는다. 나도 10% 정도는 먹어야 돼. 그러니까 얼마에 사면 돼요? 1억에 사면 되잖아요. 1억에 사면 1,000만 원이 10%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수익률은 투자한 돈에 대한 미래 수익의 비율이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수익을 가격으로 만들 때도 쓸 수 있는 거죠. 1,000만 원을 10%로 나눠주면 1억 나온다고. 이때 이걸 환원이율이라고 그래. 수익률이라고 표현 안 하고 본질적으로는 수익률인데 용도가 가격 구할 때 쓰잖아요. 그럼 이걸 환원이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 환원법이라는 건 수익을 가지고 가격을 만들어주는데 그때 꼭 매개가 되는 게 수익률이에요. 수익률을 가격 구하는 데 써요. 수익률을 가격 구하는 용도로 쓰면 그때는 수익률이라고 안 하고 환원이율이라고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해가 돼요? 자, 수익 환원법은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만 당연한 얘기지만 써요. 수익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수익 방식을 씁니까?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수익성 부동산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예요. 임대용 부동산이거나 기업용 부동산이에요. 임대용 부동산은 호텔, 여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임대 빌딩 이런 거고 기업용 부동산은 공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에서만 이 수익 방식을 쓴다. 수익 환원법을 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수익 환원법, 기억력 테스트. 수익 환원법으로 구한 시산 가격을 뭐라고 그래요? 수익 가격. 그렇지? 아까 했죠? 수익 환원법을 이용하여 구한 시산 가격을 수익 가격이라고 한다. 그럼 수익 가격을 어떻게 구하느냐? 공식 외워야 돼요. 그래서 자, 수익 가격은 미래 예상 순수익을 갖다 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토지에서 매년 1,000만 원씩 영구히 수익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1,000만 원이 순수익이야. 이게 미래 예상이에요. 이건 물론 현재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야. 예상 순수익이에요. 미래 예상 순수익을 수익률을 가지고 나눠주는데 이때 수익률이라고 안 해요. 수익률이라고 표현 안 한다고. 수익률이지만 본질적으로 가격 구하는 용도로 쓰잖아요. 그럼 이걸 환원이율이라고 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환원이율은 수익률이 본질적으로 수익률인데 용도가 가격 구할 때 쓰면 환원이율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순수익은 미래 예상 순수익을 얘기하고 환원이율은 요거는 수익률이에요. 본질적으로 수익률인데 기본적으로 종합 환원율이라고 할 때 요거는 자본 수익률은 당연히 들어요. 수익률이니까 자본 수익률인데 만약에 허는 부동산은 내가 먹어야 될 수익보다 수익에다가 그 허는 부동산 허는 만큼 더 먹어야 되거든. 자, 요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 매년 1,000만 원씩 수익이 생기는 수익이 예상 순수익이 1,000만 원씩 생기는 두 개의 자산이 있어요. 하나는 땅이야. 하나는 건물이야. 에? 건물인데 이 건물은 20년이 수명이야. 20년. 수명 20년 남았어. 자, 그런데 사람들은 땅에 대해서도 그렇고 건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투자할 때 한 10% 수익을 원해요. 에? 10% 수익을 원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때 수익률이 10% 정도로 원해요. 10%. 얘도 10% 원해. 자, 그러면 이때 가격을 한번 추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야. 순수익을 수익률로 나눠주는데 이때 수익률은 가격 구하는 용도로 쓰잖아요. 그럼 수익률이라는 표현 안 하고 환원이율이라고 한다 이거지. 환원이율이 본질적으로 수익률이라는 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본질적으로 수익률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1,000만 원을 10%로 나눠주면 얘 얼마야? 1억. 건물은 뭐야? 1억이지. 근데 이게 뭔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어요? 땅은 헐지 않죠. 근데 건물은 헐잖아. 20년 후면 없어지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의 가격은 땅값보다 싸야 돼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땅은 영구히 수익이 나와요. 안 오니까. 근데 건물은 수명이 2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를 할 때 얘를 낮춰줘야 돼. 건물은 땅에 비해서. 그러면 낮춰주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건물의 경우에 자 20년밖에 안 된다. 그러면 허는 만큼은 어떻게 돼? 내가 돈을 쓰는 거하고 똑같잖아. 생각을 해봐. 허는 만큼은 20년 후면 이 건물이 없어지니까 매년 헛돈이 나가는 거야. 비용이. 그러니까 순수익에서 감가되는 만큼 빼줘야 돼. 순수익을 줄여줘야 된다고. 순수익을 줄여주면 어떻게 돼? 가격이 줄어들죠. 어허. 자 보세요. 여기 분자가 줄면 순수익이 줄면 가격이 떨어지잖아. 비례하니까.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방법은 안 써요. 이 방법은 안 써.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려면 여기를 늘려줘야 된다고. 에헤. 여기가 늘어나면 분모가 커지면 이게 작아진다고 몫이. 에헤. 나누기를 하잖아. 그럼 여기 100원, 1000원이 있고 이걸 10으로 예를 들어서 이걸 나눌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뭐 10으로 나눈다 그러면 100이죠. 어? 그런데 이걸 100으로 나눠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1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PGS라고 그래요. 이게 분모라고. 분모가 커지면 몫이 작아지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 들으세요. 이게 기본 개념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허름 부동산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수익률만 더해주는 게 아니라 수익률만 100% 이게 환원이율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기다가 허는 비율도 더해줘야 돼. 허는 비율. 허는 비율은 뭐예요? 허는 비율은 허는 만큼은 내가 돈을 이 건물을 새롭게 다시 똑같이 나중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는 비율만큼 빼가지고 수익률에서 빼가지고 그래서 다시 적립해놔야 된다고. 그래서 이 허는 비율이 바로 뭐예요? 자본 회수율이에요. 내가 이게 여기다 건물 살려면 돈 들어갔잖아. 돈 들어갔는데 20년 후면 없어지잖아. 그럼 순수익에서 일부를 빼서 자본을 적립해놔야지. 내 돈 투자, 내가 이걸 1억 주고 샀다 그러면 1억을 20년 후 나눠서 가지고 500만 원씩 이렇게 빼놔야 된다니까. 그래서 허는 비율을 자본 회수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 회수율이 들어가 있는 자본 회수율을 넣어야 되는 거는 토지는 아니고 허는 부동산은 이걸 넣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환원이율은 본질적으로 수익률인데 만약에 허는 부동산의 경우 횟수까지도 포함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좀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하시다 보면 열심히 깨지다 보면 돼요 또. 자 그래서 환원이율은 수익률이다 본질적으로. 수익률이에요. 본질적으로 수익률인데 만약에 허는 부동산의 경우 허는 비율도 더해준다. 이때 허는 비율이 자본 회수율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순수익은 미래 예상 순수익이고 환원이율은 수익률인데 만약에 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자본 회수율까지 더해주기 때문에 이게 종합이죠. 두 개가 섞여 있으니까 이때는 종합환원율이라고 불러줍니다. 만약에 땅이다. 땅은 종합환원율이라고 안 불러줘요. 그냥 환원이율이에요. 왜냐하면 수익률 하나만 쓰니까. 근데 건물이나 기계장치, 복합부동산은 자본 회수율까지 더해주기 때문에 이때는 종합환원이율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환원법의 경우에 외워야 될 게 좀 있죠. 외워야 될 게 수익환원법에 3요소가 있어.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서 수익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요걸 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돼. 첫 번째 순수익을 알아야 돼. 두 번째는 환원이율을 알아야 돼. 세 번째는 어떻게 나눠주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환원 방법이에요. 그래서 순수익, 환원이율, 환원 방법 세 가지가 수익환원법의 3요소입니다. 3요소. 그러면 순수익은 뭐고 어떻게 구하느냐? 환원이율은 무엇이고 어떻게 구하느냐? 그 다음에 환원 방식, 즉 수익 환원 방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세 번째 환원 방법은 요즘엔 추세가 잘 안 나와요. 요건 잘 안 나오는 편이야. 말로 풀어서 낼 때는 잘 안 나오는 편이야.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환원이율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구하는 법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면 암기라도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순수익을 구하는 법. 첫 번째 순수익은 직간잔이야. 외워야 돼요. 직접법, 간접법, 잔여법. 직간잔. 자, 그 다음에 환원이율 구하는 건 5종류예요. 그래서 시조투엘부 이렇게 외워요. 시조투엘부. 근데 이 조성법이라고 하는 두 번째 방법이요. 시험에서 요소구성법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요투엘부라고도 알아놔야 돼. 시조투엘부. 그
그래서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에로드법, 부채감당법이에요. 5가지가요. 근데 이거를 외워야 되는 게 다음 중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을 해놓고 여기다 분해법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답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외워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환원 방법은 여러분들 환원 방법은 이렇게 돼요. 직접법, 직선법, 연금법, 상환기법인데 이게 구려 옛날 거야 이거. 이거고 주로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나오거나 계산 문제가 혹시라도 쉽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직선법이 나와요. 계산 문제가 나오면. 근데 이건 정액법하고 똑같은 거거든. 우리가 원가 방식에서 정액법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뭐 연습하면 돼요. 그래서 직직연상이야. 그러니까 직접법, 직선법, 연금법, 상환기금법인데 헷갈린 게 뭐냐면 직접법이 있으니까 간접법이 있는 줄 착각한단 말이지. 간접법 여기 없어요. 그래서 환원하는 방법에는 직접법, 직선법, 연금법, 상환기금법, 직직연상이에요. 근데 이쪽까지 해가지고 말로 푸는 거는 요즘에는 별로 안 나와요, 이쪽은. 다만 이제 계산 문제로 직선법은 낼 수 있어요, 요거.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가장 사실은 많이 언급되는 게 계산 문제 말고 가장 많이 언급된다 그러면 환원이율이에요. 근데 환원이율은 본질적으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익률이라고 그랬다고. 수익률인데 문제는 아주 단순하게 수익률만 쓰는 경우는 토지만 그렇게 해요. 근데 만약에 헌은 부동산의 경우엔 수익률만 필요한 게 아니라 투자하는 사람은 그 감가, 헌은 비율만큼 더 먹어야 돼요. 수익률에다가 그 부동산이 허는 만큼 더 먹어야 돼. 내가 토지 투자하면 토지는 허는 거 염려 안 해도 되니까 10%만 먹으면 되죠. 근데 건물에 투자하잖아요. 그럼 건물은 헐잖아요. 허는 만큼 내가 돈이 나가는 거잖아. 그만큼 더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자본 수익률에다가 내가 그 부동산이 허는 만큼은 더 벌어서 그걸 메꿔야 되니까 자본 회수율도 더 해줘야 된다고. 수익률 안에 자본 회수율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명심하셔야 되는데 환원이율은 본질적으로 수익률인데 이때 이게 사실은 수익률이란 말이지, 수익률. 그런데 가격 구할 때 쓰는 그런 상황에서는 환원이율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익률인데 토지의 경우에는 단독적 그냥 하나로 그냥 수익률만 하면 되는데 대개 보면 우리가 감정평가하는 건 땅만 감정평가하는 게 아니라 복합부동산, 건물이나 기계나 장치나 선박이나 이런 거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럴 때는 허는 것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종합이 돼버려요. 그래서 종합환원이율은 이렇게 돼요.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인데 되게 허는 비율을 집어넣어요. 시험에는 허는 비율로 내. 그 다음에 매매 차익 차손 비율은 엘루드법에서 하는 거예요. 엘루드법. 이건 나중에 우리가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환원이율이 가장 말로 풀어서 내는 건 환원이율이 많이 나와요. 그럼 환원이율 구하는 법은 5종류라고 그랬죠? 5종류. 5종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상세하게 설명은 지금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뭐 이렇게 여기다 넣긴 했어요. 넣긴 했는데 환원이율 구하는 법 해가지고 첫 번째가 시장추출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시조 12 이렇게 얘기했잖아. 시장추출법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성법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이라는 게 있고 투자결합법은 사실 세부적으로 나누면 2가지예요. 하나가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종합수익률이 물리적 구성 부분, 즉 토지와 건물 부분으로 쪼개서 추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는데 이거는 그 전체 수익률이 토지 부분, 건물 부분이라고 하는 흙덩어리, 시멘트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적인 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당 투자자와 지분 투자자의 비율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로드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말로 풀어서 낼 때 답으로 제일 많이 떠요. 엘로드법. 근데 엘로드법은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환원이율 구하는 건데 3가지를 고려한다. 보유기간 동안의 세전연금 수지와 그 다음에 보유기간 동안의 지분 형성분과 보유기간 이후에 가치가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를 예상해서 환원이율을 정하는 방법이다. 다만 하나 단점이 세금, 소득세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는 거하고 부채감당법은 그냥 외워야 돼요. 부대저, 부채감당률, 대부비율, 저당상수 곱해가지고 그냥 환원이율 구하는 건데 이건 은행 입장이에요. 완벽하게 은행 입장.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정도. 이거 우리가 나중에 할 거예요. 수업을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환원 방법이 있는데 환원 방법은 연금법하고 상환기금법은 솔직히 안 나옵니다. 말로 풀어서 과거에 좀 냈는데 요즘에는 그리고 그거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그건 됐고 계산 문제는 직선법까지는 나와요. 간단하게 연습하면 돼요. 이거는. 근데 이제 직접법은 나올 게 없어. 직접법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직접법의 경우에는 이거는 뭐냐면 영구히 수익이 나오는 토지가 있는데 1,0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10%다. 그러면 토지 가격은 얼마냐?
그러면 그냥 1000만 원 나누기 0.1 해가지고 그냥 바로 1억 나와야 돼. 이게 직접법이에요. 그러니까 헐지 않는 부동산, 대지, 농지, 염전 같은 건데 순수익, 예상 순수익 주고 그냥 수익률 하나 주면 그냥 바로 가격 구하는 건데 이건 안 내죠. 너무 쉬워요. 근데 요거는 낼 수 있어. 건물이나 구축물 같은 거는 헌인 거니까 헌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환원율에다가 더해입니다. 뭘? 환원율이라고 하는 수익률에다가 회수율까지 더하는 거예요. 잔존 내용연수분의 1로 그 수명분의 1을 더해가지고 그래서 분모를 키워요. 분모를 키우면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가격 구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다 할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연습하면 금방 되니까. 그리고 연금법이나 상환기금법은 따로 공부하는 특성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방식 중에 수익 방식까지 한 겁니다. 이거 교재는요. 교재가 양이요. 압축이 되어 있는데 너무 많아. 그래서 교재는 그냥 슬슬 읽어보시고 기본서 가서 우리가 좀 차분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3방식 봤어요. 원가 방식, 그리고 비교 방식, 그리고 수익 방식의 큰 틀을 우리가 봤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상기해 보면서 다시 제가 쭉 리뷰한 내용을 여러분들 유인물에서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